예, 다음으로 세 번째 세션인데요. 앞서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이런 발표 내용을 다 듣고 이런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은 참 이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에 하나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를 제시하는 걸로 제가 세 번째 세션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질을 높이는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 2, 3, 4호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게 모든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수준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알아서 재량을 가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또 그 내용을 다 열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의무들은 어떻게 보면은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 열거되어 있는 의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김관우 수석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위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자의 리더십, 전담 조직, 위험 요인 관리 개선,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대책 통제한다, 이거를 위해서 열거해 놓은 의무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무들을 열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무가 파편화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들은 어떤 개별적인 의무가 아니라 회사 내에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경영 책임자가 경영 방침을 세우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평가 기준, 업무 처리 절차, 인력 배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전담 조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경영 책임자가 보고받고, 경영 책임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런 환류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것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각 사업에 맞는 자기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서도 아까 그런 말씀 나왔는데, 옆에 회사에서 어떤 갖추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회사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그게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오히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들, 예컨대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데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떤 이상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는데, 반면에 중대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어떤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들,
그런 데는 어느 수준으로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런 거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에 맞는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안전보건 관리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도 계속 앞선 세션에서도 계속 나온 것처럼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것은 고정적인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PDCA 환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업무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안전보건 관리가 주기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 그 체계 자체가 의무 이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실무자들이 참 약간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의무라는 것은 뭘 하면 안 된다, 뭘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환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불이행 시에 불이행해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환류 체계의 개별 의무들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 이런 모호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보건 측면에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효율성만 추구하지 말고 어떤 안전보건 측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게끔 내부 통제의 역할을 의무로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이런 사람들을 안전보건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해라.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할 때도 효율적인 회사, 가격이 적은 회사만 선정하지 말고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역량을 평가해서 선정해라. 그리고 전담 조직을 둬서 안전보건 관리를 하도록 하되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라는 것은 그 사업과 관련된 생산, 행정 등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내부 통제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특징은 일회성 점검 또는 개선으로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개선 더 발전시켜야 되는 프로세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특징도 있고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담합행위에 관한 법원 선례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작년에 2개 판결이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고등법원에서도 또 판결례가 나온 게 있는데 둘 다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수차례 부과받은 회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에 대해서 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와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요 문구만 보시면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자들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들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분업화돼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 이사들은 그 자기 업무 외의 피용자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례들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이 판결에 따라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에 있어서도 뭐 고려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 판결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런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판결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세 번째 세션의 주제가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이제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라는 것을 많은 기업에 제안해 드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이 위원회를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징은 이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는 사실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경영책임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안전보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정이 어려운, 안전보건에 관해서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함께 의사결정을 하도록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준수해야지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경영 책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에서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이용한다면 경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거랑도 유사한데, 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그 내부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더 어떤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주기적으로 이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태를 보고받고, 또 미흡한 부분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전 질의사항이나 신청하신 분들을 봤을 때 이 안전보건 관련한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 책임자가 이 안전보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게 출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경영 책임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잘 안 되고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떤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CSO들이 참석하고 또 각 어떤 공장장 레벨 또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그 회사의 중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자꾸 이 기업들이 형식적인 부분에 점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그 논의를 하도록 하면 그거 자체로 어떤 문서 생성이나 이런 거가 설령 없더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도식화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고 뭐 CSO라는 것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어떤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뭐 CSO를 두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 CSO를 통해서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안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들 플러스 뭐 이제 중요한 임직원들이 포함해 같이 참여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나 뭐 개최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단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기보다는 그 개별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어떻게 잘 관리할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이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중에 어떤 정답이 없는 내용들 여기 열거된 것처럼 실적에 대한 평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어떤 조직 구성, 인력의 적정성,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규정의 수정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안전보건 경영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